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TV 드라마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드라마 속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언제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잖아요. 아마 그런 결말을 보는 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라 실제 삶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 인생에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 도운 제 이야기를 그 썰에서 풀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 사내 커플이었어요. 남편은 성격이 호탕해서 회사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는데 비밀 연애를 하는 동안 제가 아는 여직원만 2명이나 남편에게 고백을 했죠. 남편은 그때마다 회사에 공개하자고 했지만 남편과 반대로 소심한 성격의 저는 일하는데 피해주기도 싫고 다른 사람들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싫다고 반대했었어요. 저희는 서로 반대의 모습에 끌렸던 것 같아요. 남편과 커플 모임을 함께 가보면 남편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리드를 하는 편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멋지게 보이던지요. 남편은 또 저의 조신한 모습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서로에게 끌려서 1년 6개월 연애를 하고 저희는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어요. 시원시원한 성격이지만 저를 대할 땐 한없이 다정한 그 사람과의 신혼생활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시부모님들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셔서 결혼생활이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신혼생활이 반년이 지나고 1년이 다 되어가자 슬슬 불안해지더군요. 바로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남편은 3대 독자였는데 손이 귀한 집안이라서 일찍부터 임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형제자매 없이 외동이었기에 남편과 저는 아이를 바로 가지기로 했고 곧 임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 동안 기다리던 임신이 되지 않자 저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설마 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 거라고,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저희는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임신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인공수정 시술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고 그날부터 저의 외로운 싸움은 시작되었죠. 무엇이든지 자연스럽지 않은 건 많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인공수정을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제 몸에 스스로 놔야 했고 그 고통은 오로지 제 몫이었죠. 처음엔 곧 임신이 될 거라고 믿으며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첫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저는 많이 낙담했죠. 바로 성공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던 모양이었어요. 정란아, 많이 힘들었지? 아기가 아직 우리에게 올 시기가 아닌가 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자. 어? 아니, 나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어릴 때 해야지. 나 괜찮아요. 남편은 첫 실패 후 몸을 추스린 후에 다시 시도해보자고 했지만 왠지 저는 조급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 인공수정을 바로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패. 거기서 굴하지 않고 3번째 다시 시도. 하지만 그 역시 실패하고 말았죠. 남들은 자연스럽게 다 하는 임신. 그게 왜 저희 부부에겐 이렇게도 고통스러운 건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너무나 불행했죠. 인공수정을 다시 시도해보는 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또 실패할까봐. 결국 저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려 그만 우울증세까지 오게 됐어요. 남편도 저도 모두 불행했죠. 그러던 중 옆집에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한동안 비어있던 집이었는데 이삿짐이 마구 들어가더니 그날 저녁에 이사를 왔다고 떡을 돌리러 왔더군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이사 왔어요. 종종 인사 나눠요. 아, 네. 반가워요. 떡을 받으면서 보니 그 새댁은 임신을 했는지 배가 제법 불렀더라고요. 떡을 받다 말고 제가 멍하니 배만 쳐다보고 있으니 새댁이 놀라면서 배를 감싸는 모습에 퍼뜩 정신을 차리고 사과를 했죠. 아, 미안해요. 임신한 배가 너무 예뻐 보여서. 떡 잘 먹을게요. 얼른 떡을 받고는 현관문을 닫았죠. 하필 옆집에 임산부가 이사를 오다니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은 정말 너무 속상해서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뒤에 분리수거장에서 새댁을 마주쳤죠. 그날 일이 떠올라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여기서 보네요. 떡 맛있게 잘 먹었어요.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할래요? 새댁은 흔쾌히 응했고 저희 집에서 티타임을 가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금세 친해졌죠. 새댁은 저보다 2살이 어렸기에
편하게 언니 동생 하기로 했고 그날을 인연으로 저희는 서로의 집에 자주 놀러 다니며 더욱 친해졌어요. 저도 딱히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없던지라 옆집 동생과 속 얘기들을 자주 나눴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저의 사정도 알게 되었어요.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며 동생도 제 얘기에 함께 울어주더군요. 피 하나 안 섞인 남이지만 그 순간은 가족보다 더 의지가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웃사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언니, 아기 천사가 꼭 찾아올 거예요. 희망 놓지 말고 늘 좋은 생각하고 그래요. 알았죠? 고마워. 힘낼게 나. 알고 보니 옆집 동생도 저와 같은 외동이더라고요. 동생은 어릴 적에 부모님도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연애하는 중에 덜컥 아이가 생겨서 결혼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한 채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결혼식을 올릴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그 말을 하는 동생이 안 되어 보이더군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어요. 에이, 왜 그런 말을 해. 요즘 혼수로 아기애 가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요. 집에 어른이 있는 거랑 없는 건 다르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어쩐지 동생은 너무 슬퍼 보였어요. 피차 외로운 상황에 저희는 친자매처럼 지내자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없어진 동생을 다시 만난 듯 그렇게 가까워졌었어요.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생겨서 저도 좋았고 동생도 저에게 많이 의지를 했죠. 바로 옆집에 살다 보니 남편들이 출근하고 나면 하루는 저희 집, 하루는 동생 집에서 만나서 차도 마시고 같이 TV도 보고 어떤 날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는 단짝이 되었어요. 언니, 지금 7번 틀어봐. 우리 이거 같이 사서 나누자. 홈쇼핑을 보다가 좋은 게 나오면 같이 사서 반을 나누기도 하고 반찬이나 요리를 해서 나누기도 하면서 저희는 더 친해졌어요. 동생 덕분에 저는 점점 활력을 찾아갔죠.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가장 기뻐했어요. 자기, 옆집에 미애씨 오고부터 너무 달라진 거 알아? 아, 정말요? 내가 그랬나? 동생 생긴 것 같아 너무 기뻐. 당신도 나중에 같이 한번 봐. 그래, 좋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옆집 동생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 태교도 같이 해주고 출산용품도 같이 준비하면서 정이 많이 들어 그런지 머리가 새까만 작은 아이는 내 아이인 듯 그렇게 마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출산을 한 옆집 동생은 조리원도 따로 가지 않고 병원에서 퇴원 후 바로 집으로 왔어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였죠. 설상가상으로 아이 아빠까지 먼 데서 일하는 탓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 보고는 바로 또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산모 혼자 갓난쟁이를 돌봐야 하길래 제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했을지. 그런 말 말어. 우리 언니 동생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동생이 출산을 했는데 언니가 돌봐주는 게 당연하지. 내 친족 하나 마찬가지야. 알았지? 고맙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동생 눈에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동생이 더 고마웠어요. 덕분에 이렇게 예쁜 아기도 안아볼 수 있고 불임이라는 큰 고통 앞에 어쩔 줄 모르고 무너지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건 동생이었거든요. 저를 살게 해준 거죠. 그 후로 저는 옆집 동생과 공동 육아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남의 집에 너무 자주 들락날락거린다고 뭐라 했지만 조그만한 아기를 우리 집으로 데려올 때면 자기도 모르게 슬쩍 미소 지으며 좋아했어요. 진짜 아빠 같은 표정을 짓네. 진짜 우리 아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기를 안고 어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 아이가 없다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아볼 수 있어서 이것 또한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슬픈 생각은 잊어버리려 노력했어요. 아이가 100일쯤 되자 멀리 일하러 갔던 동생의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죠. 일하던 곳에서 뭔가 일이 생겨 잘린 모양이었죠. 가정이 되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당장 무슨 일이라도 구해서 일을 해야 할 텐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시는 모양이었어요. 결국 동생은 자기가 일을 하러 나가야 될 것 같다며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고 집 근처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언니, 정말 미안한데 우리 준우 좀 봐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일해야 할 것 같아. 부탁 좀 할게.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얘기하는 동생을 보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제 출산한 지 100일인데
그 힘든 식당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마음 같아선 아이 아빠한테 한마디 하고 싶었죠. 하지만 동생은 아이 아빠 심기 건들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뭐가 그리 무서운지 옆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혹시나 들었을까봐 눈치를 살피면서요. 그렇게 동생은 일을 하러 가게 됐고 낮 동안 제가 아이를 봐주게 되었어요. 집안에 아이 물건이 하나둘 늘어나고 아이 분유 냄새가 나니 아이 있는 집 표가 나더라고요. 동생이 퇴근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도 여기저기 분유 냄새가 나서 밤에 자려고 눈을 감으면 아이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대리만족이지만 아이를 보는 낮 동안 제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죠.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슬슬 이유식을 시작한 아이를 먹이려고 저녁에 미리 준비를 좀 해둔 후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죠. 갑자기 옆집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옆집으로 달려갔죠. 미애야, 준우야, 무슨 일이야, 어? 괜찮니? 안에서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라도 하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문을 힘껏 두드렸죠. 남편도 놀라서 제 옆에 서 있었고요. 잠시 뒤 문이 열리면서 동생이 준우를 안고 나왔고 저는 급히 저희 집으로 데려가 현관문을 걸어 잠궜어요. 미애야, 무슨 일이야, 어? 아이를 받아 안으며 동생 얼굴을 봤더니 세상에, 맞았는지 입술 주변이 피가 나고 멍이 들어있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야? 맞은 거야? 미쳤어 정말.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말없이 울기만 하는 동생. 잠시 뒤 진정이 된 동생은 옷을 걷어 팔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저기 멍든 자국. 그동안 옷으로 가려지는 데만 골라서 때린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조절이 안 된 모양인지 얼굴도 때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모두 집어 던진 모양이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어떻게 살아? 나도 몇 번이나 도망가 봤어. 근데 저 사람 끝까지 나 쫓아와. 도망가봤자 또 잡힐 게 뻔해. 벗어날 수 없어, 언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예전부터 맞으면서 산 모양이었어요. 그나마 이 집에서는 저와 가까이 지내기에 자제를 한 모양이었는데 더는 감추지 못하고 원래 하던 짓이 나온 거였죠. 이제 20대 중반, 애띤 얼굴에 마음씨도 착한 동생. 어쩌다 저런 논팽이를 만나서 이 어린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하는지. 아이를 데리고 멀리 도망가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소용없다고만 하는 동생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갈 곳도 없어 라고 말하는 동생. 이럴 때는 정말 친정이라도 있으면, 형제 자매라도 있으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저희 집에서 며칠을 보내자 아이 아빠가 저희 집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빌더군요. 그러면서 다시는 안 때릴 테니 제발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싶더라고요.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시 안 돌아갔으면 하는 제 마음과 달리 동생은 아이를 안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크게 난리를 쳤으니 한동안은 잠잠할 거라면서요. 속상해하는 저를 보고 남편은 저 두 사람의 일이라면서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라고 했지만 가정폭력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 이후 옆집에선 주기적으로 싸움 소리가 났고 그럴 때마다 준우는 저희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작은 아이가 울지도 못하고 떠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차라리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 멀리 가버릴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동생이 부탁하면 모를까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벽에 쿵 하고 부딪히는 큰 소리에 도저히 그냥 있지 못하고 남편이 나서서 말려봤지만 오히려 남편이 다치는 날도 있었어요. 나중엔 그냥 안 돼서 경찰이 오는 날도 여러 번이었죠. 술에 취해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서슴없이 하고 집안에 제대로 된 살림이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는 술이 깨면 또 멀쩡한 사람이 돼서 무릎은 마치 꿇고 빌려고 있는 것 마냥 바닥을 기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정성이 아닌 사람이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저라는 거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옹호할 때도 있었어요.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자기 남편이 안쓰러워 보일 때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치료가 필요해 보였죠. 그냥 두면 더 악화될 게 뻔했어요.
조마조마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동생이 희소식을 들고 왔죠. 언니, 준호 아빠 일자리 구해서 지방으로 간대요. 이번에 가면 한 6개월은 있다가 오나 봐. 정말? 잘 됐다. 밤만 되면 노심초사 늘 걱정했거든. 언니도 참 너무 걱정 마. 별다른 능력 없이 막노동판에서 일하던 아이 아빠는 지방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 일을 하러 가는 모양이었어요. 6개월 정도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안도가 되더라고요. 헤어지지 못할 바에 이런 식으로라도 떨어져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았죠. 드디어 아이 아빠가 떠나는 날, 옆집 동생네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였고 친한 동생의 남편이었기에 떠나기 전에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동생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그날 회의가 늦게 잡혀서 참석 못한다기에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갔어요. 동생은 일도 다니면서 바쁠 텐데 음식은 뭘 그리 많이 차렸는지 하나하나 맛깔스럽게 잘 차렸더라고요. 우리 미애가 음식 솜씨 하나는 끝내주지. 낯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할 텐데 아이 아빠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실실 웃으면서 개걸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서 수저를 들었죠. 너무나 맛있게 잘 만든 음식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같이 앉아있으니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만든 성의가 있어 음식을 억지로 목구멍으로 밀어넣는데 아이 아빠가 말을 걸더군요. 듣자하니 아이가 안 생기신다면서요?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어서 놀란 눈으로 쳐다보니 우리 준우 데려다 키우고 싶지 않아요? 가끔 우리 준우 쳐다보는 얼굴이 그냥 보는 게 아닌 것 같던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생판남인데 자기 애인 마냥 애지중지하는 모양새가 수상쩍잖아요. 너무나 모욕적이라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었어요. 놀란 동생이 냅다. 당신 미쳤어? 언니한테 그런 소리 왜 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니 희죽 웃고는 다시 자기 밥을 먹는 거였어요.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다 먹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어쩜 사람이 저런지 정말 살면서 처음으로 대해보는 사람이었죠. 그냥 물이라도 끼얹고 나올 걸 싶어 속이 답답했습니다. 애아빠라고 그래도 대접을 해줬더니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나를 사심 있는 사람으로 대하는 게 너무나 분하더군요. 이래저래 속이 달래지지 않아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동생이 가만히 있질 못하고 바로 쫓아왔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저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할 줄 몰랐어. 언니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정신 빠진 소리를 하고. 정말 미안해 언니. 나는 늘 고맙게 받기만 했는데. 울음을 터뜨리는 동생을 보면서 참 우리가 무슨 인연일까 싶었어요. 생전 남으로 살다가 우연히 옆집에 살게 되면서 시작된 인연. 어쩌다 보니 서로 속 얘기를 하다가 시작된 인연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걸 보니 우리가 참 보통 인연은 아니다 싶더군요. 우는 동생을 안아주면서 진정시켰어요. 저는 괜찮다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아이와 그 아빠라는 인간 둘만 있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동생은 미안하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늦게 집에 온 남편에게는 저녁에 있었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얘기를 들었다면 나보다 더 속상해했을 테니까요. 이튿날 아이 아빠는 타지로 떠나고 다시 저희에게 평화가 왔어요. 동생은 여전히 식당에 일을 다녔기에 낮 동안 준우를 보는 저의 일과는 다시 시작되었죠. 이제는 아장아장 혼자서 잘 걷고 밥도 덥석덥석 잘 받아먹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낮 동안에 아이와 산책을 다닐 때면 아이 엄마인 줄 알고 말을 거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모예요. 아이 엄마가 일을 해서 제가 봐주는 거예요. 라고 꼭 짚고 넘어갔죠. 혹시라도 동생이 건너 듣게 되더라도 속상하지 않게 하려고요. 저에게 아이를 믿고 맡겨주는 동생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그날은 어린이날이었어요. 저는 전날 준우에게 줄 작은 선물을 하나 사고 동생 집으로 갔죠. 언니 왔어? 인사를 하는 동생의 안색이 안 좋아 보였어요. 미애야,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어제 단체 손님을 받았는데 몸살이 왔나 봐. 온몸이 아프네. 아이고, 병원을 가야지. 어제 약 먹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일어나지를 못하겠어.
안 그래도 마른 체형의 동생은 험한 식당 일에 퇴근 후에는 혼자 독박 육아에 병이 날 만도 했어요. 뭐라도 좀 먹은 거야? 정말 속상하다. 죽이라도 끓여서 먹여야겠다 싶어서 동생 집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 안에는 준우 먹일 배달된 이유식만 있고 텅 비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집에 먹을 게 없어? 준우 아빠가 며칠 전에 지방 가면서 식당 월급 받은 거 싹 다 가지고 갔어. 나 진짜 그 인간이랑 헤어지고 싶어, 언니. 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몸 아픈 것보다 속병이 난 것만 같아 제가 다 속상했죠. 진짜 그 인간 그거 왜 그런다니? 너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혼하고 싶어. 근데 말만 꺼내도 죽일 듯이 달려드니까 준호만 좀 더 크면 진짜 이렇게 안 살 거야. 저는 아침부터 눈물바람인 동생을 달래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준우를 보며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쌍한 것. 저렇게 이쁜 아이가 뭔 죄라고. 한숨만 나왔고 준우가 너무 불쌍했어요. 저는 부랴부랴 동생 먹일 죽을 끓이고 집으로 가서 오늘 아침에 해놓은 밑반찬을 챙겨서 다시 동생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라도 냉장고를 채워놓으니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그리고 늘 고마워. 그런 소리 하지 마, 얘. 우리 사이에 뭐가 미안하고 뭐가 고마워. 나 언니 없었으면 진짜. 준우 들어. 엄마가 계속 그렇게 울면 어떡해. 좀만 참아보자. 이번엔 준우 아빠도 정신 차리겠지.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인간이 과연 바뀔까 싶었습니다. 차라리 빨리 둘이서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 싶더군요. 미애야, 너 오늘 하루는 집에서 푹 쉬어. 알았지? 언니. 준우는 내가 볼 테니 걱정 말고. 언니, 정말 고마워. 내가 꼭 은혜 갚을게. 꼭. 몸이나 챙겨 이거 사. 동생은 약을 먹고 다시 잠이 들었고 저는 준우를 챙겨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준우를 안고 들어가자 남편이 어떻게 된 거야? 미애씨 또 무슨 일 있어? 밤사이 많이 아팠나 봐. 지금 약 먹고 다시 잠들었어. 아이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집도 참. 여보, 오늘 그래도 어린이날인데 우리 준우 데리고 가까운 데 어디라도 다녀오자. 그럴까? 남편도 준우를 참 예뻐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주말 빼고는 거의 준우를 보고 또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날도 많았으니까요. 어떤 날은 퇴근하자마자 준우가 보고 싶어서 집으로 달려오기도 하고 아직 준우가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사가지고 오기도 했죠. 그런 거 보면 남편도 아이를 참 좋아하고 기다렸을 텐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미안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준우를 더 안아보고 싶고 놀아주고 싶은데 저 때문에 많이 참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제가 서운해할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무렵 저는 4번째 인공수정을 준비 중이었는데 준우를 볼 때마다 늘 기도했어요. 저희 부부에게도 저렇게 예쁜 아이를 허락해주세요 라고. 하여튼 그날은 남편과 준우와 가까운 수목원에 가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누가 봐도 가족 같았죠. 그리고 그런 시선들이 싫지 않았어요. 어느 노부부는 어이쿠 아들이 아빠를 닮았네. 장군감이여. 젊은 부부가 보기 좋구만 그려. 그 말이 왜 싫지 않았을까요? 정말 저희에게도 이렇게 예쁜 아이가 생기길 바랬어요. 까르르 넘어가는 준우를 보며 행복했고 남편도 즐거워 보였어요. 준우는 제가 사준 인형을 안고 하루 종일 다녔어요. 선물이 마음에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희는 준우와 함께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생이 걱정되어 집으로 가보니 하루 종일 약에 취했는지 동생은 자다가 일어나더군요. 미애야, 몸은 좀 어때? 언니,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준우 때문에 언니, 오늘 고생 많았지. 아니야, 우리 준우 덕에 재밌었지. 형부 보기도 미안하네. 맨날 신세 만지고. 별소리를 다 하네. 그런 걱정 말고 네 몸부터 잘 챙겨. 준우는 하루 종일 떨어져 있던 엄마 품에 안겨서 애교를 피웠어요. 우리 준우 오늘 이모랑 재밌게 놀았어요. 아이고 이모가 예쁜 선물도 사주셨네. 우리 준우는 좋겠다. 그치? 그런 거 보면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동생과 준우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동생 남편이 집에 없으니 오히려 더 평안했죠. 하지만 그건 폭풍전야에 불과했어요. 6개월간 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온다던 동생 남편은 2주가 채 안 되어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식당 일 해서 번 한 달 월급을 다 가지고 가놓고는 노름을 해서 다 날리고 술을 먹고 출근한 게 걸려서 현장에서도 잘렸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저게 가정인가 싶은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남의 가정사에 제가 나설 수도 없는 일이지만 옆에서 그 꼴을 보고 있으려니 속에서 화딱지가 났죠.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전세에서 월세로 바꿨다고 하더군요. 동생 남편이 술 먹고 시비가 붙어서 사람을 때렸는데 그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동생 남편은 일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매일 술만 먹었어요. 진심으로 동생과 준우가 걱정되었고 그 인간은 어린 아들에 대한 조금의 부성애도 없는지 입만 열면 옆집 갖다 줘버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책임지지도 못할 거 왜 낳았나요?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동생은 너무나 힘들어했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당장 이혼을 하면 준우를 데리고 나와서 살 집도 없고 너무 막막하다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인간한테 위자료라고 나올 돈도 없었고 양육비를 줄 인간도 아니란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일하는 식당이나 준우 어린이집으로 찾아올까 봐도 두렵다고 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고 싶다고. 저는 동생을 돕고 싶었고 그래서 남편과 상의 후 다른 동네로 작은 월세방 하나를 해주기로 했어요. 월세방도 웬만한 데는 보증금이 만만치 않아서 여기저기 발품을 팔며 집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래도 준우랑 같이 살 집인데 이런 데는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 여긴 너무 습한 것 같아. 준우 아토피도 있잖아. 아무래도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버스 정류장이랑도 너무 멀고. 남편은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면서 집을 같이 알아봐 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희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정말 제가 남편 복이 많다 싶어요. 언니 고마워. 내가 꼭 갚을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혼 준비만 신경 써. 다 잘 될 거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미애야, 조금만 참고 힘내자 우리. 고마워. 언니를 만난 게 정말 내 천운이야. 내가 평생 언니랑 형부한테 신세 갚으며 살게. 말이라도 고맙다.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다른 날보다 더 심한 욕설과 물건 던지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고 너무 놀란 저와 남편이 동생 집으로 찾아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저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아니나 다를까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동생 남편과 마주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인간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의 가정사에 제3자는 빠지쇼. 내 집에서 나가라고. 또 경찰서 가야 정신 차리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사람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고 한쪽 구석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동생과 준우에게로 갔습니다. 저희는 셋이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 인간에게 말로 하라며 도대체 왜 이러냐고 달랬지만 그 인간은 들을 생각도 없었어요.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대화 자체가 안 됐죠. 이대로 여기에 동생과 준우를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는 둘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어딜 가냐고 동생의 머리끄댕이를 잡았고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대로 나가면 이혼이고 뭐고 없을 줄 알아? 진짜 왜 이래? 그냥 이혼해. 당신도 이렇게 사는 거 지겹잖아.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너 딴 놈 생겼지? 어? 미친놈. 네가 생각하는 게 고작 그따구인 거야?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준우를 둘 수 없어서 준우를 안고 저희 집으로 와버렸고 저희 남편이 한참을 그 집에서 싸움을 말렸지만 결국 집으로 와서는 큰 소리 나면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말 인간도 아니야. 미애 불쌍해서 어떡해. 저는 속상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준우를 안고 울었습니다. 준우도 무서워서 덜덜 떨며 제 품에서 울었어요. 그날 동생은 자신의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이 눈이 뒤집힌 것이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동생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저는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1시쯤인가 싸우는 소리가 멈추고 조용하더군요. 술 먹고 이제 잠이 들었나 싶었습니다. 동생이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조용한 거 보니 싸움이 끝났겠지 싶어서 준우와 함께 잠이 들었어요. 몇 시간 후,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 소리가 들렸고 저희 집은 2층이었는데 깜짝 놀라서 제가 남편을 깨우니 불이 난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옆집, 동생 집이었어요. 소방차가 오고 119 구급대가 오고 밖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부랴부랴 준우를 챙겨서 밖으로 대피했어요. 여보, 미애 어떡해? 저는 안절부절하며 울었고 남편이 자지러지게 우는 준우를 안고 달래고 있었어요. 결국 그 화재 사건으로 동생과 그 남편은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불쌍한 내 동생, 불쌍한 것, 지지리도 복도 없는 것. 제가 너무 아꼈던 동생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려갈 거면 그 인간만 데리고 가지. 왜 죄 없는 내 동생까지 데리고 가신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준우가 가여워서 한참을 울었어요. 고아였던 동생의 장례식을 치르고 화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부도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동안 옆집에서 있었던 일, 알고 있는 것, 화재 당시 어땠는지 등등.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단순한 화재 사고인 줄 알았던 그 사건은 그냥 사고가 아니었어요. 동생 집 냉동실에서 동생의 유서가 발견된 겁니다. 쓰레기 같은 아빠 밑에서 아들을 키울 수 없다고, 자신이 죽어야 이게 끝날 것 같다고,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아들 준우를 잘 키워달라는 내용의 쪽지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일회용 봉투에 담겨져 있던 종이 한 장을 저한테 내미는데 저는 펑펑 울고 말았어요. 동생은 저한테 편지를 자주 써주었는데 준우를 잘 챙겨줘서 고맙다라든지 미안하다라든지 그리고 언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라든지 그런 내용의 편지를 자주 써줬었어요. 종이에 미의 글체를 보는 순간 저는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글자도 예쁘게 쓰던 동생이 이런 선택을 했다니. 저와 남편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사고가 있던 그날 동생은 술에 취해 잠든 남편과 함께 죽음을 택했어요. 너무 어리석었던 선택 앞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땅이 떠나갈 듯 울었고 경찰서 바닥에서 저는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어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동생이 너무나 가여워서,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서, 그리고 내가 그때 동생도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싶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걸 싶어서 제 자신을 원망하며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준우는 남편이 저희 친정에 며칠 맡겼고 시댁에서는 그 사연을 듣고는 아이를 붙들고 많이 우셨다고 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준우를 입양했습니다.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정말 잘 키워야지 다짐 또 다짐하면서 정말 친자식 못지않게 그렇게 키웠어요. 어린 준우는 뭘 아는지 모르는지 예전보다 의기소침해졌고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았어요. 그 모습이 또 너무 측은하고 안쓰러워서 저희 부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준우를 케어했습니다. 준우는 저에게 엄마라고 남편에게 아빠라고 부르며 밝게 컸어요. 양가 부모님도 사랑으로 그 아이를 받아주셨어요. 이따금씩 조금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며 우는 그 아이를 저희 가족은 진심으로 보살폈죠. 양가 어른들께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시댁 어른들께요. 종갓집에 시집와서 임신이 안 되는 며느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셨는데 막상 남의 아이를 입양한다는 말에도 저희 뜻을 존중해 주셨던 두 분.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저희 부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신이 맞네요. 축하드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준우를 데리고 오고 준우 하나만 잘 키워야 하고 보냈던 1년.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고 했던 마지막 인공수정. 그것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놀라서 눈물도 안 나더군요. 실감이 안 났어요. 그렇게 애써도 안 되던 것이 오히려 마음을 놓았더니 선물처럼 정말 기적처럼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복덩이 준우가 저희 집에 오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니 양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을 동생이 준 선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마치 동생 애가 언니, 내가 신세 갚는다고 했지? 라고 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준우는 동생들을 너무 예뻐했고 분유 먹이는 것도 기저귀 가는 것도 다 본인이 하겠다고 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동생들 예쁘다고 만져주는 것을 보면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저희 부부는 지금 세 남매를 키우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느 아이 셋인 집처럼 집안은 폭탄 맞은 것 같고 저희 몰골은 난민 수준이지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알 수 없고 내게 일어날 기적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가족 행복하게 잘 살도록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 2년 차인데 신혼생활 포기하고 해외에서 기러기 생활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우연찮게 얻은 기회를 얻어 미국에 와서 지내고 있네요. 제가 원해서 온 거라 조금 외롭기는 하지만 어디다가 탓도 못하겠네요.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형부 챙겨준다고 따라온 처제 덕분에 외로울 날은 없습니다. 아내가 같이 미국으로 따라오는 방법도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 따라오지 않은 게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저랑 아내가 결혼할 때 한 가지 합의한 게 있거든요. 아이는 갖지 않기로 말입니다. 남들보다 가난하게 자라와서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장성하고 결혼할 나이가 되니 이제서야 제 한몫 겨우 앞가림하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태어날 아이가 저처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면 아이도 저도 불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딩크족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랑 정반대의 이유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부족함 없이 커왔습니다. 공부하는 거 좋아했고 지금은 자기가 꼭 되고 싶었던 꿈을 이뤄서 원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를 하게 되면 자기가 어렵게 얻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갖기조차 싫었나 봅니다. 아내의 월수입이 상당한 편이라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방법도 있지 않냐 했더니 그러면 그 남자의 인생 또한 우습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써서 애를 키우면 애는 애대로 사랑받지 못하겠냐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저나 아내나 방법은 다르지만 뜻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게 된 건 처제의 공이 컸어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워낙에 어렵게 자라왔다 보니 공부를 많이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학교이기도 하고 여기가 대학 공부를 하러 온 곳인지 술 먹으러 온 곳인지 모를 정도로 매일같이 주지웅님의 나날을 보냈었어요. 그때는 그냥 젊은 마음에 매일매일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재밌었는데 어느 날인가 회의가 들더라고요. 저랑 같이 여자 꼬시러 여기저기 다니던 녀석이었는데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녀석이 대학생이라고 저랑 같이 있는데 저도 남들 눈에는 저런 놈으로 보일까 싶어서 그날로 술 먹고 여자 만나는 걸 끊어버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은 뒤 현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현입 공부하면서 제가 영어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배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잠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내노라 하는 상위권 대학에 편입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집안 형편이 그닥 좋지가 않으니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계속해야 했고요. 그렇게 휴학도 1년씩 해서 돈을 벌고 군대도 다녀오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니 나이가 29살이더라고요. 늦깎이 졸업생이었죠. 졸업 후 해외 유학을 꿈도 꿔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 꿈은 접었습니다. 취직 준비를 하는데도 돈이 들더라고요. 좀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예 어느 정도 선 이상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취업의 문턱은 높았고 그때 생활비를 벌려고 시작한 게 과외입니다. 그 당시 처제는 반수를 시작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처제도 저와 똑같이 다니던 학교의 염증을 느껴서 더 좋은 학교를 도전해보려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 다른 학생들보다도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 정말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기도 하고 무엇보다 얼굴이 너무 예뻤거든요. 그 당시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던 가수 출신 여배우보다 키는 조금 작았지만 많이 닮았었어요.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처제를 서른을 바라보는 제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제가 처제를 과외해주면서 아껴줬듯이 처제도 열성적으로 가르쳐주는 제가 좋았나봐요. 저를 잘 따르기도 했고 제가 처제에게 관심이 있듯이
처제도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헷갈리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처제는 그 당시에 반수 준비를 하면서도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에 둘이서 수업하다가 묘한 분위기가 흘러서 정말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일도 몇 번 있었어요. 반수였다 보니 기간이 짧은 수험 준비였지만 원래 기본기도 탄탄했고 공부도 잘하던 처제라 그런지 삼수까지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처제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 대학교 중에 하나인 곳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어요. 얼굴 이쁘지, 공부 잘하지, 누가 되었든 간에 처제를 나중에 데려갈 놈이 부럽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제도 저랑 떨어지는 게 아쉽기는 했나 봐요. 더 이상 과외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저한테 선생님 하면서 오늘은 뭐 했네, 이걸 했네 저걸 했네 하면서 일기를 쓰듯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두근거리고 처제의 연락이 기다려졌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처제는 이제 신나는 대학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취직도 못해서 과외 일만 하고 있는 30이 다 된 저와 만나는 장면 또한 상상이 안 갔어요. 처제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제가 처제를 포기하는 게 맞는 그림이 아닌가 싶어서 최대한 처제에게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제도 그 당시 제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피한다는 걸 알았는지 아니면 이제 대학생활 다 적응해서 자기 또래 남자들과 잘 되고 있는 건지 저한테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간간히 카카오에 바뀌는 사진만 열어서 보고 그랬어요. 사실상 처제가 저한테는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꼴통 대학교 다니면서 여자는 많이 알았지만 마음을 주고 연애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취직 준비할 때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와서 따로 연애를 한 적이 없다 보니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는 여자가 따로 없었는데 다 늦어서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사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정말 오랜만에 처제한테 연락이 왔어요. 혀가 살짝 고부라진 게 술을 마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왜 요즘 자기를 그렇게 피해 다니냐고 원망하듯 울먹거리면서 따져묻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사실대로 대답을 한 거였는데 전달이 조금 이상하게 되었나 봅니다. 처제는 나이도 젊고 아직 창창하지 않냐고 한 말이 처제 딴에는 제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여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니 처제가 꺼낸 말이 그러면 자기 언니를 소개시켜주겠답니다. 솔직히 서운하기도 했고 제가 그동안 착각했나 싶기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처제가 그런 거 상관없다고 그냥 만나자고 할 줄 알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제가 저를 어떻게든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생각한 게 처제 언니를 소개받는다 하면 처제도 그동안 우리 둘 사이에 오고 갔던 묘한 분위기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었고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제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청순한 느낌보다는 좀 더 똘망똘망하고 자기 주장 강할 것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저랑 몇 번 만나다가 솔직하게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고서는 저랑 오래 만나고 싶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요즘 여자치고 당당하고 멋진 모습에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제 첫사랑인 처제를 닮은 아내의 모습에 저도 아내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다 제가 취직을 하고 아내도 취직을 해서 서로 자리 잡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제가 저희 결혼 소식에 축하한다고 했지만 기분 탓인가 어딘가 조금 슬퍼 보이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분 탓이 맞았을 겁니다. 처제는 그 누구보다 아내와 제가 결혼 준비하는 걸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보는 눈 없는 저를 위해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필요한 선물과 반지를 고르는 것도 따라와서 도와줬고 심지어 제가 결혼식 날 입을 턱시도를 입으러 가는 것도 웨딩 촬영할 때도 번거로운 보조 역할 다 해오면서 누구보다 저희 결혼을 응원을 해줬어요. 그렇게 저랑 아내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보니 처제가 기쁘다고 울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그 눈물의 진짜 의미가 무언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신혼생활 1년을 즐기는 중 회사에서 미국에 있는 본사에 파견 근무를 나갈 사람에 대해 지원 신청 공고가 떴습니다. 그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 제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포기했던 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자기 직장, 자기 인생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따라와 줄 것 같지도 않았고 신혼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2년이나 미국에 나가 있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고민이 많아 보이는 저를 눈치채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집에서도 그 고민을 하면서 표정이 많이 안 좋았었나 봅니다. 제 속을 미리 알아차리고 저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 좋은 아내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아내에게는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가장 많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내의 응원 덕분에 저는 꿈에 그리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설레임이 더 컸습니다. 처제는 언니 내버려두고 어딜 가냐고 싫어하긴 했지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처럼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명언은 자신이 있었지만 회화는 서툴렀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틈틈이 공부하고 회사에서도 실수 없이 일하기 위해 노력했고 오랜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에 적응하는 이야기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미국 넘어온 지도 8개월 차가 되었고 이젠 회화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고 자신감이 생긴 상태였고 회사 일은 아직도 서툰 부분이 많지만 회의할 때도 그렇고 맨날 구석에서 자신감 없이 구경만 하던 제가 제 의사도 전달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직 업무가 서툴다 보니 눈치가 보이기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퇴근 후에 추가 근무를 해서 모자란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주 마지막 날 팀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솔직히 남들보다 배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요즘 성과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 등등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주려고 부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한국 회사 문화와 전혀 달라서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한테 왜 야근을 하고 있냐고 혼내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하고 싶어서 야근을 한 건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니 야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 40시간을 넘기면 초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게 미국 법이라더군요. 그런데 회사에선 자진해서 초과 근무를 하는 제가 눈에 곱게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더 늦게 끝내고 야근까지 하는 제 모습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른 직원들 같은 돈 받으면서 무리 없이 일을 끝낼 때 돈을 더 주면서까지 회사에서 저를 일을 시켜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묻더군요. 저는 더 실수 없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미국 문화가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과 수당을 노리고 야근을 한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일을 더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일을 더하는 거니 앞으로는 초과 근무는 무급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색을 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건 팀워크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쟁취한 주 40시간의 의미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한국이었으면 애초에 야근을 다음날 새벽까지 해도 그건 그냥 일의 연장선이지 돈을 더 주거나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래서 선진국 하는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면서 팀장이 제가 일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휴가를 안 쓰는 이유가 설마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묻더군요. 혼자 지내서 딱히 할 일도 없고 회사에 헌신하고 싶어서 그랬다 하니 똑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게 주어진 휴가를 다 써달라고 하더군요. 제 행동은 이기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나요. 어떻게 보면 회사 동료들 입장에서는 저는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놈이었던 거예요. 제 휴가 일수를 세어보니 맙소사 한국지사에서 일했던 경력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이것저것 다 합쳐보니 몰아서 쓰면 한 달은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되더군요. 한 달 동안 뭘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아내랑 시간을 보내야 하나 아니면 아내한테 휴가를 쓰라고 해서 어디 유럽 같은 데서 만나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처제한테서 연락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처제가 미국에 오겠다고요. 학교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실행하는 단기 어학연수가 있는데 처제가 그걸 지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학교가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보니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어학연수를 받겠다고 말이죠. 6주짜리 단기 코스였는데 저도 마침 한 달에 가까운 휴가일이 생겼으니 처제가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네요. 아내도 마침 회사 일에 치여가지고 어디 휴가를 다녀올 상황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혼자서 죽치고 있는 것보다 처제 공부라도 도와주면 그 길고 긴 휴가를 의미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 처제를 마중 나갔는데 1년 조금 덜 되게 못 봤는데도 한 몇 년은 못 본 것처럼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어요. 청순한 이미지의 처제였는데 머리는 온통 금색으로 염색을 하고 눈화장도 진하고 입술까지 빨갛게 칠해가지고 몰라볼 정도였어요. 무슨 심경에 변화가 있느냐 물었더니 처제가 이제 자기도 졸업 앞두고 취직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게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냐고 하면서 분위기 전환용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저의 첫사랑이나 마찬가지기도 한데 청순하고 세상 아무것도 모를 것만 같던 처제가 세상 둘도 없는 날라리처럼 하고 등장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서 정반대로 변해버린 첫사랑을 만난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네요. 그런데 마냥 신나있는 처제를 보니 겉모습이 화려하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제가 알던 처제라서 안심이 되더군요. 단기로 6주만 지내다가 가는 처제였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처제 지내라고 침대 사고 책상 사고 하는 건 조금 낭비인 것 같아서 대신에 제 방을 양보해줬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자면 되었으니까요. 처제가 짐을 풀면서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형부 침대를 빼앗겠냐고 하면서 자기가 소파에서 자겠다고 하는데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가끔씩 제가 소파에서 낮잠 자는데 침대보다 더 좋을 때도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처제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자기랑 같이 한 침대를 쓰자는 겁니다. 침대 사이즈가 둘이 눕기에 적당히 크기는 했는데 그건 침대가 크다 뿐이지 제가 실제로 처제랑 한 침대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처제도 농담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자다가 허리가 아프거나 하면 언제든지 침대를 뺏어도 좋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먹더니 농담도 많이 늘었다 싶었죠. 휴가라서 회사를 안 나가도 되니 차로 처제 학교까지 태워다주고 태우러 가고 기사 노릇을 해줬습니다. 처제는 학교 끝나고 차에 탈 때마다 형부가 나 때문에 휴가까지 냈는데 나도 학교고 뭐고 둘이서 어디 놀러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를 해야지 어디 놀 생각을 하냐고 하니 처제가 형부는 자기 안 보고 싶었냐고 따지더라고요. 자꾸 묘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처제가 솔직히 처음에는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처제와 맞는 첫 주말이 되었어요. 처제가 온다고 어디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을 조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처제는 미국에 오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면서 유명한 관광지들을 뒤로하고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집 근처 공원에서 돗자리 펴놓고 도시락 먹으면서 현지인들처럼 지내보는 게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소풍 가는데 도시락이 빠질 수가 없으니 뭘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소풍이면 역시 김밥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제가 사는 지역에는 한인마트도 크게 있다 보니까 재료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김밥 하나만큼은 또 자신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김밥도 팔아본 적이 있었고 저희 어머니 비법까지 전수받았으니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김밥 속 다 준비하고 김밥을 말고 있는데 처제가 옆에서 구경만 하다가 자기도 한번 싸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고 처제한테 싸보라고 맡겼는데 재료가 얼마나 들어갈지 제대로 계산을 못했는지 마지막 줄을 살 때는 재료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저거 남겨서 뭐 하겠나 싶어서 한번 저거 다 넣고 싸보자고 했어요. 김을 2장을 써야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김밥이 나오더군요. 김밥을 마는데 처제의 작은 손으로는 감싸지지가 않으니 처제가 이거 너무 두꺼워서 찢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중간부터는 제가 넘겨받아서 어떻게 김밥 모양을 만들기는 했는데 결국 칼이 무뎌서 그런가 김밥을 설 때 형태가 무너지더니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그냥 그거대로 마구 잘라서 집에 돌아와서 그걸로는 김밥전을 부쳐 먹으면 맛있겠다 싶어서 냉장고에 대충 넣어놓고 왔어요. 처제가 원한 피크닉을 왔는데 막상 돗자리 펴놓고 책 읽고 그러려니 한국 사람들 성향에는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김밥을 다 먹어버리고 당초 계획한 대로 책을 읽으려니 책이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처제가 잠깐만 실례한다면서 양반 다리를 하고 있는 제 다리를 베고 눕더라고요. 누가 보면 형부와 처제가 아니라 그냥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연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저도 마음이 다 두근두근 하더군요. 그렇게 처제가 있는 6주간 형부와 처제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애매한 분위기를 유지해가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돌아가는 마지막 날 충격적인 사실을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처제가 저를 남자로서 좋아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제 아내를 저에게 소개시켜준 것도 어떤 방법으로든 저와의 인연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형부로라도 자기 옆에 존재한다면 참 좋았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네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한 거였는데 언니랑 잘 돼서 결혼도 하고 이젠 더 이상 그 어떤 관계가 될 수 없게 너무나도 가까워지고 너무나도 멀어진 형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화장도 진해지고 금발로 염색한 것도 제 관심을 끌어보고자 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처제한테 사랑 고백을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절대 제 기분을 모르실 겁니다. 저도 처제한테 처제가 내 첫사랑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저도 모르게 꺼내버렸어요.
처제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만난 거냐고 슬퍼했어요. 다음 날 처제를 공항에 내려주고 집에 돌아오니 미국에 와서 처음 아내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을 때보다 더욱 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군요. 침대에 가보니 제 베개에 붙어있는 처제의 머리카락과 남아있는 샴푸 향기의 잔향이 처제를 더 그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느끼는 기분일 거라고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제를 그리워하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의 전화에 흠칫 놀랐습니다. 처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나 괜히 찔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저한테 잘 지내냐고 묻고는 부탁 하나만 해도 되냐고 물어왔어요. 처제가 1년 정도 유학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다른 곳은 신경이 쓰여서 못 보내겠고 제가 사는 지역이라면 괜찮다고 집에서 허락을 해줬다는데 처제가 공부 마칠 때까지 저와 같이 지내도 되겠냐고 하고 묻더라고요. 처제는 기어이 저와 1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취직도 포기하고 1년을 더 공부하기로 정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은 처제와 둘이 살면서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다. 둘이 쓰기에도 조금 넓은 침대 같이 쓰면서 처제와는 연인같이 지내고 있네요. 저를 믿고 처제를 보내준 아내에게 가장 미안합니다. 처제도 알고 있어요. 처제의 공부가 끝나고 저의 미국 파견 근무가 끝나는 올해가 끝나면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처제와는 합의하에 같은 곳에서 지낼 수 있는 미국 생활이 끝마무리를 할 때까지는 집에 비밀로 하고 길게 돌아온 서로의 시간을 같이 즐기기로 정했습니다. 죄책감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안 걸리면 죄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도 처제도 이뤄지지 못한다는 첫사랑의 추억을 슬픈 엔딩이 정해져 있는 이 이야기를 함께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제 사랑은 형부고 형부 사랑은